애정 표현이 좀 과했을 정도로 심했었어요. 아, 이 친구가 좀 사랑꾼이구나. 평범한 연인들처럼 행복해 보였던 두 사람. 하지만 너는 예쁘고 착한데 돈까지 많아서 완벽해. 그러니까 너는 기르지 않을 거야. 서울 서초동의 한 옥상 건물에서 20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사인은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로 대입 수능 만점자로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에서 딸의 얼굴도 보고 손도 만져보고 팔도 만져보고. 아이고. 강남역 의대생 살인 사건. 숨겨진 73일의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딸을 보낸 지 8개월. 수진 씨 부모님이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너무 착했어요. 예뻤고요. 속이 참 깊은 아이였어요. 공부도 그때 잘했고요. 멘사 이제 회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험도 이제 한 번에 이제 패스하고요. 멘사 회원도 되고. 화목한 가정의 막내딸로 태어난 수진 씨. 자수성가한 부모님처럼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A 씨와 만나고부터 그녀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술을 이제 마시지 않았거든요. 만나면서부터 이제 술을 이제 입에 대기 시작하고 평소에는 행동이 굉장히 밝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어두워졌어요. 만나기 전만 해도 저와 저의 가족 얘기를 더 잘 들어줬었는데 그걸 만난 후로부터 말을 절대적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딸에게 다가온 수상한 남자.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끔찍한 악몽이 시작된 건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빌딩에서 남자가 옥상 난간에 서성이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바로 A 씨였는데요. 애초에 이 신고 받고 도착했을 때 그 요구조저로 추정되는 남성 1명 있길래 불렀더니 그 남성이 후신을 바로 시도를 해가지고 뛰어가서 확 잡은 거죠. 대낮에 벌어진 의문의 자살 소동. 수진 씨 부모님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5월 6일 8시경 서초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딸의 심근에 이상이 있으니까 경찰서로 와달라.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야. 뭐지 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되게 멍했어. 그냥 하였어요. 그냥 다리에 그냥 힘이 없구나. 주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이랬어요. 제 딸 살려달라고. 억만금을 줄 테니까 딸을 만달라고. 베일에 감춰진 그날의 기록. 실화탐사대가 수진 씨의 마지막 행적을 쫓아가 봤습니다. 오후 4시 35분경 A씨는 수진 씨를 데리고 강남역 고층 빌딩의 옥상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옥상 깊숙이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지는데요. 이전과 다를 것 없던 평범한 대화. A씨는 수진 씨가 어려워하던 비문학 지문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서 꺼내는데요. 네? 칼로 그냥 다 구멍을 내놨어요. 그냥. 딸의 마지막 흔적이 남은 옷. 살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딸하고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다시품입니다. 검찰에서 돌려받은 후에 차마 버리지 못하시고 간직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목과 얼굴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발견된 상흔만 20여 개. 왼쪽 경동맥, 경정맥이 아마 치명상이 됐던 것 같아요. 목 근육이 다 노출될 정도로 집중적으로 여러 번 배인 상처와 찔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걸 집중적으로 가격을 한 것 같고 해부학적인 지식이 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아마 부위 선택하는 데 고려가 됐던 걸로 보여져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목만 붙어있다 뿐이지 거의 목 전체를 살해한 이후에 사체를 너무 잔인하게 이게 훼손을 했다고 해요. 첫 번째 피의자 신문조서에 물어요. 다시 홧칼로 찌를 당시에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나요? 라고 물었을 때 네,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망했다는 건 어떻게 알았나요?
움직이지 않았고 피가 많이 흘러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니 죽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또 공격을 했다는 건가요? 살인 후에 사체 성결을 했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어요. 외부로 노출된 혈관의 혈류의 분출은 인위적으로 내가 조절 못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근데 그것이 멎었다는 것은 거의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이미 이 사람은 사망했다는 것을.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살인죄 외 사체 손괴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살해 이후에 2차 공격은 사체 손괴행위로 봐야 되고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그런 흉악범죄 사건이나 그런 것들에 비춰 보더라도 이번 사건의 가해자의 살인 행위는 차마 입에 담기 쉽지 않을 정도로 잔혹하죠. 딸에게 새로 사주었던 운동화. 얼마 신지도 못한 새 신발만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5월 6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악몽을 꿔요. 싫은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제 딸의 얼굴 만졌을 때 전체 구멍이 있어서 사람 머리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겠으면 눈이 감기질 않아요. 눈을 제가 감리려고 해도 눈이 감기질 않아요. 저는 제가 죽는 날까지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수진 씨와 A 씨의 인연은 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사람을 기억하는 친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중학교 때 2학년 때 저랑 같이 셋이서 같은 반이었습니다. 둘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더 소통을 하다 보니까 둘이 친하게 지내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겼던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A 씨의 메시지로 재회하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3월 초쯤에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해서 중학교 때 같은 학교 다니던 애 중에 하나야. 얘가 수능 만점 받아서 갔다고. 그 당시에 이제 스토리에 막 여자친구 스토리에 엄청 많이 올려서 이렇게까지 뭐 어디 갈 때마다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좀 사랑꾼이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유. 그러나 정작 A 씨의 행동은 사랑꾼과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일방적인 차단이 심했고요.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수진 씨의 연락은 무시하는 등 일방적인 차단과 접근을 반복하며 혼란스럽게 했고 수진 씨 어머니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준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빨리 되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나 유학 가면은 만약에 내가 다른 남자 만나고 그러면은 칼로 찔러 죽이겠대 이러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요. 어머 이게 뭔 말이야. 지금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칼로 그 사랑이 아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득을 해요. 네, 아니라고. 다른 여자는 치아 막 벌어지고 막 키 작고 뭐 이런 것들을 비하해가지고 여자 혐오도 있고 하는데 너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바라봐주고 그러니까 너는 죽이지 않을 거야. 또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걔는 안 죽일 거야.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대화라든가 행동에 극단적인 불균형이 나타나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심리적인 기복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크게 갈구할 때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는 가장 배고플 때입니다. 아주 갈구하게 할 때 만족도를 확 높이고 리플럭스 진폭을 높이는 방법이 가스라이팅 방법입니다. 나한테 심리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식자의 심리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눈이 침울되고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너 무슨 일 있지? 이 얘기하면 정말 충격받으실 거예요. 라고. 뭘까요? 장난치고 임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임신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뭐가 있죠? 그러게요. 정말 불안합니다. 혼인신고했어요. 예? 사귄 지 53일 만에 이루어진 혼인신고. 단순히 철없는 사랑이라기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유학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지 않겠냐. 사랑의 증표로 나한테 혼인신고라는 걸 보여다오. 무슨 소리예요?
누가 사랑의 증표로 결혼을 합니까 요새? 그건 뭐 가해자의 퇴행적인 의식을 반영하는 거죠. 저는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50 며칠 만에 뭐 혼인 신고도 하고 그리고 되게 매우 쉽게 가스라이팅이 되잖아요. 이야. 실제로 A씨는 혼인신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위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되지 않아 수진 씨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수진 씨 가족은 혼인 무효 소송을 결심합니다. 4월 22일 날 제 딸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혼인 무효 소송 때문에 혼인 신고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너 때문에 일이 됐다고 하면서 그때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해를 했고요. 근데 방문을 열었을 때 이미 뭐 벽이며 천장이며 다 피가 다 있었고 문제는 혼인 신고로 인해 A씨가 수진 씨의 법적 보호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해수술은 입원을 해야 된다. 입원을 한 후에 24시간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술이 가능해요. 제 딸에게 전화를 했죠. 뭐 그래 내가 갈게. 버스 타고 금방 갈 거야. 기다려 이렇게 이제 했죠. 하지만 A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와 SNS 등 모든 연락을 차단하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계셔서 수술은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 안 옵니까? 엄청 울면서 괴로워하더라고요. 배신당했다. 많이 후회한다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퇴원 앞두고. 뭐 사실 피부과 개원 하고 싶어 했어요. 이게 뭡니까? 개원함에 있어서 피해자 부모가 지원을 해주기를 원했고 가서도 중간에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다시 방학 때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사흘 뒤 수진 씨 아버지 회사로 황당한 연락이 오는데요. 바로 A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 회사를 알고 있었네요. 네. 전화를 했는데 첫 마디가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저는 이제 전화했을 때 그냥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따님 상태는 어때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대화잖아요. 그렇죠. 둘이 사랑하니까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황당하죠. 제가 아는 거는 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이거 외에는 아는 게 없으니 학교로 혼인 무효 소장을 보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다행히 수진 씨도 회복하며 헤어지겠다는 결심을 굳히던 그때 A씨로부터 다시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유. 법적 보호자로 갔어야 되는데 못 가서 죄책감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또 얘기를 해요. 제 딸이 이제 나로 인해서 자살하려고 했네. 근데 또 스스로 죄책감에 또 빠져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왔다고 믿는 거예요. 안 왔는데. 너무 착한 친구였는데. 그렇게 수진 씨는 다시 A씨의 말을 믿고 집을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아이고. 가족들의 설득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는데 저는 집사람이랑 제 딸이랑 다 참았어요. 왜냐면 이미 이제 자해하고 나서 심신이 피폐해서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뭐 딸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지켜보자고 이렇게 해서. 그 강제로 붙잡을 수 없었던 부모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맞습니다. 바보. 지금이라도 안 간다고 하고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고 하면 좋겠는데 엄마 보는 게 마지막이네요. 그랬어요. 보내지 말걸 그냥 붙잡을걸 우리랑 살자고 할걸. 우리랑 본 게 마지막이에요. 저희 집에서 나간 게 그게 마지막이에요. A씨는 왜 자신을 사랑했던 수진 씨를 잔인하게 죽였을까? A씨는 혼인 무효 소송이 학교에 알려지면 의사가 되지 못할까 두려움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합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그건 또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피해자가 혼인무효 소송을 안 한다고 설명했고 A씨는 혼인 무효 소송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에게 분노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눈 부위를 이렇게 사후에 더 가격하는 경우는 거의 저는 못 봤어요. 실은. 이런 부분들은 감정이 많이 격한 상태였다는 걸 보여줘. 상대에 대한. 나를 아프게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자기한테 의사면을 뺏고자 했고
그 피해자의 아버지나 부모가 막 소위 말하는 협박을 듣게 했잖아요. 나를 뭐 범죄자로 만들 것 같다? 당연히 거기에 있던 빚을 받아야죠. 주고받은 문자 속에서 보면은 혼인무효를 하더라도 나는 너를 좋아해. 계속 너랑 연락할 거야.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로 연결됐다라는 건 피해자가 자기를 좋아해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혼인신고 사실 자체가 가해자한테는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A씨의 부모가 아들의 혼인신고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 제가 어머니께 좋은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에게 혼인신고했니? 라고 하셨습니다. 네. 뭐죠 이건? 순간적으로 실수한 거죠. 양가 상견례는커녕 부모님의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혼인신고했니라는 말을 부모가 먼저 한다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예. 그 말은 평소에 이 가해자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평소에 한 것이 아니고 혼인신고할 거란 말을 한 거죠. 수진 씨 가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건 A씨 가족의 태도입니다. 피고인 무조치 이제 보통 사과의 사를 많이 보내오잖아요. 전혀 없었고요. 5월 6일 그 살해한 그 당일날에도 그런 태도는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 한 적도 없고. 사건 당일 급히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수진 씨 부모는 한 중년 부부와 마주쳤다고 합니다. 어떤 중년의 남성분이 고개를 끌고 계속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래서 튀는 순간에 태어나듯이 그냥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를 통화하는 거예요. 저희를 멀뚱멀뚱 보면서. 그때 이제 가해자 부모를 처음 봤죠. 게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있었다는데요. 그 가해자의 반성문을 보면 가해자 유치장에 있을 때 가해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하트를 그려요. 응? 가해자를 향해서. 네? 하트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 아닙니까 저기서. 아직 피가 식지도 않는 그 시간에 우리를 희롱하는구나. 그래서 사죄하지 않는구나. 정말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씨 부모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MBC 신화탐사대 정지현 PD라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 재판 중이고요. 저희도 유가족한테 너무 죄송하고 피해자 측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더 드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변호사나 가족한테 사과받지 못했다고 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사과를 하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 이거 지금 취재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직 재판 중이어서요. 죄송합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는 중간 위험군,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26년형을 내리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기각했는데요. 수진 씨 가족은 좌절했습니다. 가해자가 이런 표현도 있어요. 피해자 가족에 대한 분노가 크다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즉슨 내가 나오면 너희 죽일 수도 있어.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6년이 아닌 가석방 되면 더 짧은 기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때문에 제 처하고 저희 이제 큰딸이 계속 집 안에서만 엄석달사보다 이제 8개월째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걸까요? 이건 타겟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지 않아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느냐를 심사해요. 근데 이거는 분노의 정신을 잃어서 타인을 해한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 폭력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로 봐야 하는 거예요. 살인의 동기에 따라서 형량 구간을 설정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인 간에 혹은 이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살인, 보통 동기 살인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저는 이게 친밀한 관계 부분을 비난 동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신뢰가 요구되는 관계인데 그런 관계에서 이런 종류의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충분히 비난받을 사유인 거잖아요. 비난 동기로 갔으면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행복한 가정에서 찬란한 미래를 꿈꾸던 수진 씨.
유독 시린 겨울. 수진 씨가 없는 새해를 맞았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해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납골당에 안치된 수진 씨가 안쓰럽고 또 가엾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가고 싶었어, 언니가. 그냥 붙잡고 보내지 말고 나 보러 천국으로 갈게. 천국에서 보자. 너무 일찍 떠나버린 수진 씨에게 가족들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너무 미안해, 언니가 지켜주지 못해서. 언니가 너